네, 국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동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조금 전에 그 새벽 상황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팩트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네. 크게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새벽까지 상황이 지금 미국 대선 때문에 미국이 좀 정신이 없죠. 그 네타냐후가 이 미국 대선의 공백을 정치적으로 특히 군사적인 목표로다가 상당히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걸로 분석이 되고요. 이스라엘군 대변인이 조금 전에 2차 공격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공식 경보도 해제를 했고 그 텔아비브에 있는 벤구리온 국제공항도 조금 전에 재개가 됐습니다. 이란이 그동안에 한 2개월 전에 하마스 수장 테헤란에서 복사하고 나서 보복하겠다고 계속 하다가 그동안에 계속 말만 하다가 이제 드디어 행동에 옮긴 건데, 일단 이제 전면전 우려는 지금도 계속 있는데, 이 전면전까지 가는 부분은 조금 좀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게 오늘 새벽 현재 그 관측통들의 분석인 것 같습니다. 네. 이란이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늦게 이스라엘을 겨냥해서 미사일을 대규모로 발사한 건 사실이잖아요. 이 상황도 그렇죠. 좀 네. 정리해 주실까요? 한 180발 정도 네. 탄도미사일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요격망으로 대부분 미군도 도왔고요. 네. 아주 대부분 요격됐다고 하는데 지금 외신들이 전하는 걸 보면 텔아비브 같은 데 있는 이스라엘 공군기지 한 3곳이 피습됐다. 그리고 또 그 생중계 화면도 새벽에 많이 보셨을 텐데 폭발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전해지지 않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초에 그때도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드론하고 미사일을 쐈죠. 그때도 거의 대부분 요격이 됐는데 이번에도 그런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미국 백악관 쪽에서도 이란 공격이 별 효과 없었다는 그런 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전에 이스라엘의 그 현재 상황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방공망이 완전히 가동돼서 요격하고 있다. 이게 이스라엘군의 입장이네요. 대변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금 전에 또 한마디 했는데요. 네. 이번 그 사태가 바이든 행정부의 리더십 무능함을 보여준 거다.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이런 일 없었다. 예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다 덧붙이기를 해리스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전 세계가 이렇게 불탈 거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오늘 새벽 상황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일단 지난 4월 초처럼 네. 공격하고 막고 그렇게 해서 일단락이 된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리고 네. 이제 그 백악관 쪽에서도 조금 전에 새벽에 그 커비 국가안보회의 소통조정관 회견하면서 이스라엘하고 다음 단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네타냐후도 조금 전에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했고 이건 이란이 공격하면 보복하겠다는 그런 얘기들은 많았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걸 좀 수위 조절을 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란 쪽에서 오늘 새벽에요. 미국에 대해서 미사일 발사 직전에 외교차원을 통해서 통보를 했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조금 전에 회견하면서 기자가 물어보니까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또 발뺌을 했는데 글쎄요. 이란이 사전에 통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상당히 어떤 이번 사태의 추이를 가늠할 수 있는 어떤 열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도 좀 진실 게임인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 보복에 재보복 나오는 이야기들 좀 주시할 필요가 지금은 있어 보입니다. 긴장감이 좀 최고조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란 대응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군 몇천 명을 중동에 증파하기로 했다. 이 소식이 또 미국 쪽에서 전해졌어요. 그렇죠. 백악관 쪽에서 네. 이미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중동에 한 4만 명 정도의 미군이 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란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걸 계속 억제하는 그런 목적이라는 걸 백악관 쪽에서도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네. 그런 상태고 지금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이번 공격받기 직전에 레바논에 대한 지상작전을 시작을 했거든요. 발표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동시에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도 또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간 한 3명 정도가 죽은 걸로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친이란 세력들 거점을 계속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새벽에 들어온 얘기들로 의하면 뭐 유럽,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레바논에 자국민 철수하는 걸 시작을 했네요. 지금 미국 쪽에서는 그 레바논 대사관 직원들을 전부 그 방공호 같은 데로 대피를 시켰고 유럽하고 캐나다 같은 쪽은 점점 그 항공기를 보내가지고 자국민들을 이제 철수시키는 작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는 이스라엘이 그 특히 네타냐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그 대선 공백을 최대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고 미국도 지금 그래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지금 사실 대선 전까지 특히 백악관 쪽에서는 해리스라든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기를 아마 바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상태로 지금 어떻게 하든지 상황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그동안에 조금 좀 약간 수세에 몰다가 이걸 계기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봐 리더십 엉망이다. 내가 대통령 됐으면 이런 일 없다는 식으로 해서 이제 또 하는 그런 게 결국은 미국 선거가 가장 큰 그 관건인 걸로 보입니다. 이 정치적인 스토리 해석들로는 또 그렇게 네, 해석이 될 수 있다. 안보리가 뭐 현지 시간으로 네. 수요일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내일쯤 소집이 되는 모양인데 지금 뭐 안보리가 소집이 돼도 뭐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외무장관이 조금 전에 미국의 중동 정책이 완전 실패했음을 거듭 보여준다. 이렇게 또 몰아칩니다. 네. 이란 외무부 쪽에서는 이스라엘 추가 보복이 없으면 행동 종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그런 것도 네. 뭐 관측통들이 지금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보복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스라엘군에서도 그 레바논 지상 작전에 대해서 그걸 이제 발표하면서 제한적이고 국지적이고 가능한 한 빨리 끝내겠다는 점을 미국에 통보한 걸로 이렇게 돼 있고 해서 좀 서로 간에 전면전으로 가는 거를 좀 이렇게 피하려는 그런 기색이 완연한 걸로 그렇게 관측이 됩니다. 네. 일단 유가도 조금 좀 빠지다가 뛰었습니다. 주춤하죠. 네, 네. 유가 얘기해 주셨으니까 관련된 얘기 좀 이어가 볼까요? 일단 중동 지역 얘기는 지금 최신 상황까지 다 전해 주셨으니까 또 들어오는 대로 네.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좀 해 주시고요. 러시아 쪽 얘기입니다. 오펙 플러스 장기적 수급 안정을 추구한다. 시장 점유를 양보한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알렉산더 그 노박 부총리가 러시아 산유 정책을 총괄하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오펙 플러스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게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데 로이터가 인용을 했는데 알 아라비아 뉴스하고 지난달 말에 회견한 거를 이제 뒤늦게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장기적인 수급 안정 모색을 겨냥해서 지금은 조금 좀 이렇게 좀 손해를 보지만 석유 생산을 전략적으로 줄이고 있다고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오펙 플러스가 세계 석유 시장 점유율을 미국이 지금 계속 증산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역외 산유국들한테 양보하고 있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네. 유가와 시장 점유율, 유가 유지와 시장 점유율 뭐가 더 중요하냐 뭐 이런 질문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이 러시아가 이 노박 회견 내용을 공개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이렇게 좀 우리 입장은 이렇다는 건데 그 회견에서 그 기자가 아라비아 기자가 유가 유지가 시장 점유율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냐고 물어보니까 당신이 그렇게 물어보면은 내 대답은 아니다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은 단견으로 잘못된 거다. 노박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맞다. 우리가 지금 의도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좀 이렇게 양보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신경 쓰는 거는 오늘 당장이 아닌 미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덧붙이기를 석유 산업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그러자면은 소비국들도 너무 과중한 유가에 짓눌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생산국, 소비국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유지를 해야지 석유 부분에 투자가 계속된다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가격대도 제시를 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요. 네. 노박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올 들어 유지되고 지금 유가가 뭐 좀 이제 오늘 새벽엔 많이 올랐지만 굉장히 그동안에 저유가 추세가 쭉 이어졌죠. 그래서 배럴당 평균 80달러대. 아마 이게 브렌트유를 얘기하는 모양인데요. 이게 균형이 잘 맞춰진 수준이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니까 브렌트유가 많이 올랐는데도 73.56달러 배럴당 마감이 됐죠. 네. 그러니까 80달러 선을 이렇게 제시를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오펙 플러스가 세계 석유 생산의 뭐 거의 반을 차지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 그동안은 너무 많았죠. 네. 그런데 지금 로이터가 국제에너지기구 최신 집계를 이용했더니 48%좀 줄긴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오펙 플러스가 지난달 초에 그 단계적인 증산을 이달부터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12월로 미뤘죠. 그리고 필요하면 더 늦출 수도 있다는 점도 또 시사를 한 것도 로이터가 상기시켰습니다. 지금 이 노박 발언이요. 지금 오펙 플러스 정례 석유장관 회담이 12월 1일로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늘 하는 그 핵심 회원국 그룹이 이제 감시위원회인데 그거는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이니까 이제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열리는 예정입니다. 그거 앞두고 러시아 그 석유정책 총책임자가 국제시장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다. 그러니까 좀 이런 그 기조를 알아달라고 조금 이제 흔들리지 말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와중에 이렇게 이제 중동 사태가 또 이렇게 악화가 된 겁니다. 간밤에는 중동 사태로 인해서 유가가 좀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좀 낮게 유지가. 네. 그리고 좀 오르다가 이제 주춤하는 네. 그런 모습이죠. 그런 상황인데요. 사우디가 이 유가 약세를 고려해서 성장률 목표치를 낮췄다. 허리띠를 졸라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우디가 참 오일머니가 옛날 같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사우디 재무부가 그저께 발표한 걸 보면요. 올해 원래 성장 목표를 GDP 4.4% 성장으로 봤는데 이거를 0.8%로 대폭 낮춰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정 적자 비율 사실 사우디한테는 재정 적자라는 게 참 적자라는 게 없었는데 네네. 그런 단어가 없었죠. 그런데 내년에 한 2.3%, 그다음에 2026 회계연도에 한 2.9%. 아무래도 무슨 뭐 그 빈살만 왕사자가 좀 비전 2030 탈석유 프로그램 하느라고 무슨 뭐 네옴시티 짓고 막 엄청나게 프로젝트가 많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유가는 지금 계속 빠져 있는 상태죠. 네. 돈 들어갈 땐 많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좀 수익이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보고서 내용? 그래서 여기 대해서 이제 네. 아부다비 커머셜 뱅크 수석 이코노미스트 얘기가 최근에 유가 약세 추이를 볼 때는 결코 이 사우디의 이런 뭐 그 성장 전망치 낮추고 한 게 결코 놀랍지 않다. 그러면서 빈살만 왕세자가 이렇게 탈석유 경제 프로젝트를 계속 밀어붙이기 때문에 적자 확대가 당분간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이미 뭐 허리띠 졸라매기 나섰고요. 제가 뭐 얼마 전에 갔을 때 그 리야드에서 AI 그 정상회담 할 때는 뭐 엄청나게 돈을 퍼붓긴 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돈줄이 좀 마른다는 거는 뭐 그동안에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국제통화기금도 얼마 전에 낸 보고서에서 사우디가 올해는 경상 적자로 전환될 것 같다고 봤습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그 2022년 같은 경우는 경상 흑자가 GDP의 14% 엄청났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막 완전히 적자로 이제 반전될 것 같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스위스 얘기 좀 해볼까요? 원전에 대해서 뭐 국민투표도 거치고 좀 얘기가 많은 모양인데 어떤 상황입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스위스가 2017년에 국민투표로 신규 원전 건설 금지를 법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왜냐하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참사 보고 나서 이제 뜨거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사우디가 조금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연방 정부가 지난달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하는 법을 좀 손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친환경 신기술이 적용된 원전 건설은 허용하는 쪽으로 추진을 한다는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네. 그리고 이제 자기 나라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은 원전 건설을 다시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51%, 반대가 43%. 그러니까 여론도 안전한 원전이라면 건설해도 좋다는 쪽으로 상당히 좀 이렇게 호의적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은 게 에너지난도 한 큰 축이잖아요. 지금 이유 중에서. 스위스 같은 경우는 전력 생산의 한 60%가 수력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재생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AI 때문에 지금 뭐 전력 수요가 많죠. 데이터 센터 같은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우디도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그런 그 경각, 스위스요. 네. 그런 경각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전력 생산의 60%를 이제 수력이 조달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으로 비중이 컸던 게 원자력입니다. 35%.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포기했다가는 에너지난이 심각할 수 있다는 그런
그 경각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여론도 지지를 호의적이니까 연내에 그 신규 원자력 건설 금지를 해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이제 마련하고 내년부터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걸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대선 상황 얘기 좀 해볼까요? 진짜로 대선까지 한 달 하고 며칠 남았어요. 정말 얼마 안 11월 5일이니까 남았네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네. 남았죠. 네. 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에 또 정신장애 공격을 했다. 어떤 얘기일까요? 특히 또 그 경합주 가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신장애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 쪽에서 그런 얘기 그만하고 정책에 집중해라. 네. 뭐 린지 그레이엄 이런 상원의원 같은 사람들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계속 물고늘어집니다.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비뚤어진 조 바이든이 정신장애를 갖게 됐다. 슬프다. 이렇게 하고 나서 거짓말하는 카멀라 해리스는 솔직히 그렇게 태어났다고 믿는다. 뭔가 문제가 있다. 그게 뭔지 모르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안다. 상당히 애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해리스가 남북 국경지대 방문했었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계속 이제 가느냐 비판을 했는데 또 거기 관해서도 펜실베니아에서 이거 트럼프가 유세하면서요. 유죄 판결받은 살인범 한 3,000명 이상이 아직도 미국에 남아 있고 살인, 강간을 막 저지른다. 그래서 해리스가 탄핵 기소돼야 한다 하는데 지금 여기 대해서 어떤 확실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 언론들도 지금 이거 팩트 체크하고 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비판들이 많습니다. 지금 펜실베니아주의 그 이리 카운티에서 이번에 이제 유세를 했거든요. 여기 지난번에 기억하시죠? 여기가 이른바 벨웨더 카운티, 그 지표 카운티죠. 여기서 이기고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그게 예측이 된 곳인데 그래서 그런지 근데 이 이리 카운티가 최근에 여론조사 해보니까 해리스한테 한 4%포인트 뒤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상당한 경각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좀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인지 공격하지 마라. 비판이 많습니다. 네. 그 한국 사회로 불리죠. 레리 호건 전 네. 메릴랜드 주지사. 이 사람은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해 네. 왔는데 미국 CBS하고 대담하면서 트럼프 발언이 이거는 해리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해리스뿐만 아니고 실제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한테도 모욕적이다. 발언 거둬들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적인 지적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허리케인 관련돼서 거짓 발언 논란 이런 게 또 있네요. 어떤 얘기입니까? 허리케인 이번에 그 윌더였죠. 네. 헐린인데 피해가 컸습니다. 그 이제 조지아주 이런 노스캐롤라이나가 피해가 컸는데 조지아주에서 그 트럼프가 유세하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데 바이든 대통령하고 통화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렇게 또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금방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외신들이 무슨 소리냐? 그리고 또 이 조지아주 그 주지사 스스로도 통화했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이게 여기 대해서 지금 아주 트럼프가 상당히 좀 경각심 좀 이렇게 좀 쫓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대선 관련된 얘기 또 좀 해볼까요? 그 트럼프 진영에서 투표 관련된 이의를 제기한 소송을 무더기로 뉴욕 타임스 네. 보도인데요. 공화당 단체들이 올 들어서 미국 전역에서 한 90여 건의 네. 투표 관련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게 2020년 대선 직전에 제기된 소송이 한 3배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관측들은 지금 너무 늦게 소송을 제기했고 그래서 이걸 진짜 이기려고 한 거라기보다는 공화당 쪽의 인사도 그 뉴욕타임즈에 귀띔을 했는데 박빙차로 졌을 경우에 트럼프가 이렇게 불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소송을 제기한 것이 그런 그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대규모 법률팀 구성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근데 이 소송을 이끄는 쪽이 공화당의 전국위원회라는 이 곳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맡은 후에 좀 더 공격적이라고요? 여기 네. 의장이 얼마 전에 됐죠. 네. 그리고 나서 이 전국위원회가 훨씬 더 강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뭔가 그 좀 멀리 보고
미리 대비하는 측면이 있다는 그런 분석이 일각에서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선직의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0세 시대는 옛말, 이제는 12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나의 미래를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세 가지 도구. 세 가지 도구가 준비된 자만이 더 나은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위한 인생 전략. 지금 만나보세요.